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그 집,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딱 그랬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들, 그 녀석 하나 믿고 평생 모은 20억짜리 건물을 덜컥 넘겨줬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등기 권리증이 넘어가고 딱 3개월. 정확히 3개월 만에 제 아들은 남보다 못한 짐승이 되더군요.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 제 칠순 잔치날 며느리랑 짜고 저를 요양병원에 쳐넣으려 했을 때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줬던 거 다시 다 뺏어오마.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피 같은 내 돈과 자존심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천만에요. 법대로 하면 이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니어 멘토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72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건물주 사모님이라 부르며 부러워하지만 제 손을 보면 그런 말 속 들어갑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굽어서 반지 하나 제대로 낄 수 없는 투박한 손. 이 손이 바로 제 인생입니다. 남편을 35 젊은 나이에 먼저 보냈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와 갓 돌진한 아들 녀석뿐이었죠.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남의 집 파출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시장통 한 귀퉁이에서 순대국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돼지머리 삶고 밤 12시까지 취객들 토사물 치워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내 새끼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메이커 신발 신기고 소고기 먹여가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피땀 흘려 마련한 게 서울 변두리에 있는 3층짜리 상가 주택입니다. 1층엔 세를 주고 2층엔 아들 내외 살게 하고 3층엔 제가 살면서 월세 받아 노후 걱정 없이 사는 게 제 유일한 꿈이었죠. 제 아들 민수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적어도 장가 가기 전까지는요. 며느리도 처음엔 싹싹했습니다. 명절이면 와서 전도 부치고 제 어깨도 주물러주며 어머니, 어머니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건물을 노린 연극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사단은 작년 추석 즈음 시작됐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들 내외가 찾아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눈치를 주고 아들은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민수야,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어? 제가 걱정돼서 물으니 아들이 넙죽절을 하며 옵니다.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이번에 친구랑 동업으로 시작한 유통사업이 자금난 때문에 부도나게 생겼어요. 당장 막을 돈이 없으면 저 감옥 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감옥이라니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달콤하고 논리정연하던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명의로 된 그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걸 그이 앞으로 증여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상속세 내느니 지금 증여하시는 게 세금도 훨씬 아끼는 거고요. 증여?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증여를 하니? 그리고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제가 주저하자 며느리는 제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못 믿으세요? 저희가 남인가요? 증여해 주시면 저희가 그 건물 관리 싹 다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머리 아프게 세입자 상대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 30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릴게요. 아니, 아예 저희랑 합치시죠. 저희가 2층으로 들어올게요. 어머님 손주 재롱 보면서 편하게 사셔야죠. 아들놈도 옆에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엄마 맹세해. 내가 엄마 평생 공주처럼 모실게. 이번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죽어. 자식이 죽는다는데 어떤 부모가 외면하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자식 살리는 셈치고 주자 싶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시장통에서 30년을 장사하며 사람 속을 꿰뚫어보는 눈이 생긴 덕분일까요? 아니면 본능적인 방어기제였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오래전 뉴스에서 봤던 고향 친구 순자가 생각났습니다. 자식한테 미리 논밭 다 물려줬다가 쪽박 차고 비닐하우스에서 산다는 그 친구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법무사 양반 아들이 건물을 달라는데 이거 그냥 줘도 되는 거요? 제 말을 들은 김 법무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정색을 하더군요. 여사님, 절대 그냥 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효도 사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재산 넘어가는 순간 자식은 상전이 되고 부모는 짐짝 취급받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아들이 감옥 간다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부담보 증여를 하세요. 쉽게 말해 효도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냥 각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요. 조건 안 지키면 다시 뺏어올 수 있게 안전장치를 거는 겁니다. 저는 법무사가 불러주는 대로 꼼꼼하게 특약사항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썼습니다. 효도계약서 특약사항 1. 수중자 아들은 증여자모와 한 집에서 동거하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성실히 부양한다. 2. 매월 25일 생활비로 금 300만 원을 증여자의 계좌로 송금한다. 3. 부모의 건강 악화 시 병원비 및 간병비 일체를 책임지며 절대 요양시설에 위탁하지 않는다. 4. 1년에 2회 이상 효도 여행을 보내드린다. 위 사항 중 하나라도 불이행할 경우 본 증여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여 원상 복구한다. 계약서를 들고 집에 가니 아들 내외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계약서를 내밀자 아들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나 못 믿어? 뭘 이렇게까지 해? 아들이 투덜거리자 며느리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짓을 하더군요. 일단 도장부터 받아라는 신호였겠죠. 아유, 그이가 서운해서 그런 거죠. 당연히 해드려야죠. 어머님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희가 도장 꽝 찍을게요. 그렇게 며느리의 호들갑 속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등기 권리증의 명의가 제 이름 김영자에서 아들 이름 박민수로 바뀌었습니다. 등기소를 나오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찌나 신나 보이던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것 같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춤사위가 제 등골을 빼먹고 추는 춤이라는 것을요. 건물이 넘어가고 처음 한 달은 천국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2층으로 이사를 왔고 약속대로 매일 저녁 문안 인사를 왔으니까요.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샀다며 스카프를 둘러주었고 아들은 엄마 덕분에 살았다. 며 용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내가 의심이 많았어. 이렇게 잘하는 애들을 두고.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유통기한이 너무 짧았습니다. 딱 3개월 건물의 월세가 아들 통장으로 꼬박꼬박 꽂히기 시작하자 그들의 태도는 무서운 속도로 변해갔습니다. 시작은 생활비였습니다. 3개월 차 되던 날 약속된 25일이 지났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깜빡했겠거니 하고 기다렸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참다 못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더군요. 주변이 시끄러운 술집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왜요? 나 지금 바쁜데. 민수야, 25일 지났는데 생활비가 안 들어와서. 엄마 약값도 내야 하고 공과금도 내야 하는데. 아, 그거요? 아, 진짜 엄마. 저 이번 달에 거래처 접대하느라 카드값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 건물 월세 들어와 봤자 대출 이자 내고 뭐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고요. 좀 기다리세요. 제가 떼먹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다리세요라니. 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500만 원이 넘는데 이자 내고 남는 게 없다니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겉절이를 좀 담갔습니다. 2층으로 내려가 벨을 눌렀죠. 띠리링 마이너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분명 안에서 TV 소리가 들리는데 말이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B-B-B- 띠딕. 오류음. 다시 천천히 눌렀습니다. B-B-B- 띠딕. 오류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인터폰이 켜지며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미다. 김치 좀 담갔는데 문 좀 열어보렴.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구나. 아, 어머님, 저 지금 친구들이랑 모임 중이라서요. 좀 곤란한데.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그리고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세요. 사생활 침해예요. 사생활 침해. 내 돈으로 산 건물, 내가 살게 해준 집, 내 아들 집에 내가 김치 가져다 주러 왔는데 사생활 침해라니요. 문 너머로 며느리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호호 시어머니야? 독하다 독해 여기까지 김치를 들고 와. 야,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명예 다 넘어왔다며. 쫓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 소리를 듣는데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환절기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려 며칠을 알아 누웠을 때였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든데 3층 제 방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데도요. 목이 너무 말라 기어가다시피 해서 핸드폰을 집어들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나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죽이라도 좀. 어머님, 저 지금 백화점 문화센터 수업 중이에요. 그런 건 민수 씨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아프시면 병원을 가시지 왜 자꾸 사람을 부리려고 하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다고요. 매몰차게 끊긴 전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에게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많이 아프다. 엄마, 저 골프 치러 나왔어요. 라운딩 중이라 통화 길게 못해요. 정 급하면 119 부르세요. 끊습니다. 119를 부르랍니다. 자식놈이 부모가 죽을 것 같다는데 119를 부르라니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 자식은 죽었구나. 돈 앞에 눈이 멀어 부모도 못 알아보는 저것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구나. 저는 혼자 끙끙 앓으며 3일 밤낮을 버텼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내 피 같은 재산, 저 불효자식들이 다 흥청망청 써버릴 테니까요. 몸을 추스르고 일어난 지 며칠 안 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3층으로 올라오더군요. 손에는 웬 화려한 팜플렛을 들고요. 표정이 아주 밝았습니다. 마치 좋은 소식이라도 가져온 것처럼요.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팜플렛을 쫙 펼쳤습니다. 경기도 양평,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실버타운 입주비 3억. 어머니, 여기 한번 보세요. 시설 진짜 좋죠? 호텔급이에요. 호텔급 밥도 영양사가 맞춰서 나오고 또래 친구분들도 많고 혼자 여기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지금 집 나가서 여기 들어가라는 거냐? 아들이 옆에서 거들더군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 위해서 알아본 거예요. 사실 제가 사업 자금이 좀 더 필요해서요.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풀로 당겨야 하는데 엄마가 3층에 살고 계시면 대출 한도가 덜 나온대요. 그리고 3층도 전세 놓으면 그 보증금으로 제 사업 숨통도 트이고요. 엄마는 공기 좋은 데서 요양하고 일석이조잖아요. 일석이조? 누구를 위한 일석이조입니까? 너희들 나랑 같이 살면서 모신다고 하지 않았니? 계약서에도 썼잖아.
제가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더군요. 팔짱을 끼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 그리 대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셨잖아요. 3개월이나 요즘 세상에 며느리랑 3개월 같이 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감사한 줄 아셔야지.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머님 냄새나요. 노인 냄새 때문에 우리의 정서 교육에도 안 좋다고요. 좋게 말할 때 가세요. 짐 험하게 싸서 쫓겨나기 전에. 노인 냄새.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한마디에 제 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갔구나. 내년 놈들이 사람이기를 포기했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쾅! 네. 이 천하의 몹쓸 것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돈 내놓고 썩 꺼져. 어허,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여기 이제 내 집이야. 내 명의라고. 법적으로 엄마는 그냥 얹혀 사는 식구일 뿐이야. 억울하면 법대로 해보시든가. 아들은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르고는 며느리와 함께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전사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래, 법대로. 오냐, 내 놈 소원대로 법대로 해주마. 내가 내 놈들 뼈와 살을 발라내서라도 내 거 다 찾아올 거다. 두고 봐라. 저는 그 길로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날의 효도 계약서 원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 녹음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 1아들의 폭언. 녹음 파일 2 며느리의 막말. 녹음 파일 3 생활비 독촉 통화. 저는 눈물을 닦고 돋보기 안경을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아닙니다. 채권자 김영자로서 악덕 채무자들을 응징하러 갈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2층에 사는 그 불효자식들이 함부로 제 공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주 복잡한 번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국밥 장사할 때 입던 늘어진 티셔츠가 아니라 건물주 김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옷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제 손에는 효도 계약서 원본과 그동안 모아둔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자료들을 꼼꼼히 훑어보더니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르신, 이거 아주 완벽합니다. 특히 이 녹음 파일들, 그리고 생활비 미지급 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 이 정도면 소송 갈 것도 없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부터 한 통 보내시죠. 아마 그거 받으면 기겁을 해서 달려올 겁니다. 내용 증명.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선전포고입니다. 내가 계약을 어겼으니 나는 법대로 건물을 다시 가져오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아드님 사업한다고 하셨죠? 건물의 가처분 신청까지 걸어버리면 은행 대출부터 막힐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체국 창구 앞에 섰습니다. 봉투에 아들놈 이름을 적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미워서가 아니라 내 손으로 내 자식에게 칼을 겨눠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퍼서였습니다. 하지만 눈 딱 감았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며칠 뒤 아들의 사무실 풍경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른한 오후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 우편을 배달했겠죠. 박민수 씨, 등기 왔습니다.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고 봉투를 뜯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A사 용지를 읽어내려가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겠죠. 수신인 박민수, 발신인 김영자. 제목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건. 귀하는 2023년 9월 본인 김영자와 체결한 효도 계약 부담부 증여를 위반하였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 폐륜적 언사, 주거 침입 시도 등의 사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합니다.
본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물 소유권을 반환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그날 저녁 제 전화기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아들 15통. 부재중 전화 며느리 8통. 문자 메시지.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전화 좀 받아요. 제발.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까슬거렸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힘을 내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밤 9시가 넘었을 무렵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문 좀 열어봐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어머님,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말로 해요, 말로. 저는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며느리는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스피커폰만 켰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리도록요. 돌아가라.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라. 엄마, 변호사라니요? 엄마 진짜 나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건물에 가처분 걸려서 대출 연장 안 된대요. 당장 다음 달에 갚아야 할 돈이 5억이라고요. 나 부도 나면 엄마가 책임질 거예요. 아들은 반성은커녕 돈 걱정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내가 사업을 말아먹든 감옥을 가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니까. 요양원에나 들어갈 노인네한테 뭘 바라냐?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태도를 싹 바꾸더군요. 표독스럽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금세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흑흑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문화센터 수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흑흑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네. 그 가증스러운 눈물을 보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아플 때 물 한 모금 안 주던 사람이 돈줄이 끊길 위기에 처하니 무릎을 꿇겠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내 집 앞에서 쇼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2층에서도 방 빼라. 내일 부동산에 내놓을 거다. 이번 주 내로 안 비우면 명도 소송 들어갈 테니 그리 알아. 뭐? 방을 빼? 야, 이 노망난 노인네야. 해도 너무하잖아. 내가 내 발로 나가나 봐라. 법대로 해. 법대로. 아들은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는 욕설을 퍼부으며 내려갔습니다. 쿵쿵쿵. 계단을 내려가는 그 발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결국 우리는 법정까지 갔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지만 합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효도 계약서는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이미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반환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뻔뻔함의 극치였죠. 판사님 앞에 선 날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피고석에 앉아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더군요.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피고 아들 측 원고 어머니가 주장하는 부양 의무 불이행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들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려 노력했고 바쁜 사업 와중에도 틈틈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단지 최근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지체된 것뿐입니다. 이를 이유로 전 재산을 빼앗는 것은 부당합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피고는 최근 6개월간 단 한 차례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고열로 쓰러져 도움을 요청했을 때 119를 부르라며 전화를 끄는 통화 녹취록이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 원고를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고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정황이 담긴 대화 녹음 파일도 제출합니다. 법정 안에 제 목소리와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냄새나요? 아프면 119 불러요. 짐 싸서 요양원 가세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게 사람 새끼야?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진짜 너무하네. 아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판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녹취록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민법 제556조 및 561조. 수중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 행위를 한 때에는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부담부 증여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사항을 피고가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님의 시선이 아들에게 꽂혔습니다. 피고는 부모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조차 저버렸다.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선 패륜적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판결한다. 피고 박민수는 원고 김영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년 9월 20일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땅땅땅. 법봉 소리가 법정을 가르는 순간 아들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라는 비명과 함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판결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란에는 다시 제 이름 석자, 김영자가 새겨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지워지고 제 이름이 다시 올라가던 날, 저는 등기소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 돈을 찾아서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내 자존심을 되찾은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불효자식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은행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담보 가치를 잃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는 독촉장이 날아들었죠. 아들은 결국 부도를 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며느리는 빚쟁이랑은 못 산다며 아들을 떠났다고 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이니 뭐니 하며 시끄럽게 싸우더니 결국 이혼 도장을 찍었다더군요. 손주 녀석 양육권 문제로 또 법원을 들락거린다는데 쯧쯧.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아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더군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갈 데가 없어. 예전 같았으면 맨발로 뛰어나가 뜨거운 국이라도 끓여 먹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비실에 인터폰을 넣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취객이 와서 행패를 부리네요. 파출소에 신고 좀 해주세요. 매정하다 욕하지 마십시오. 제가 문을 여는 순간 그 아이는 또다시 저를 갉아먹는 기생충이 될 겁니다. 그 아이가 진정으로 사람 구실을 하려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땀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입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로 살지 않습니다. 김영자라는 제 이름으로 삽니다. 되찾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500만 원. 그 돈으로 저는 평생 못 해본 호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우고 점심에는 친구들과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지난달에는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1등석이라는 거 난생 처음 타봤는데 참 좋더군요.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은 보육원에 기부도 합니다. 제가 낸 돈으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밥 먹는 사진을 보내오는데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습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내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고 남을 돕는 기쁨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에이, 설마 내 자식은 안 그러겠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인생 선배로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지만 재산은 올리사랑입니다. 돈이 위에 있어야 자식들이 우러러봅니다. 부모가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들도 효도 흉내라도 냅니다. 그게 서글픈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자식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통장과 등기 권리증만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혹시라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실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효도 계약서 부담부 증여를 쓰십시오. 변호사 찾아가서 공증까지 확실하게 받으십시오. 그 종이 한 장이 훗날 여러분의 피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손수건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남은 인생,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고 멋지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멘토 김영자였습니다. 오늘 제 사연이 속 시원하셨다면, 그리고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다짐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에게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